양수석 교수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보면 미국 내 기업 좋은 쪽으로 다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세, 구글세라고 불리는 뭐 글로벌 최전사라고도 불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게 결국 피해는 뭐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가 보잖아요. 그냥 다 뭉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세금 좀 설명 좀 짧게 해주시고 이래도 되는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한번 보죠. 예,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기업들에 다 유리하게 한다. 이거는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철강 관세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지금까지 경험까지도 본다면은 철강 회사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철강 사용하는 회사들은 피해가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숫자를 봐도 그 철강 산업에서 구해준 일자리와 그 철강 사용 산업에서 잃어버린 일자리를 본다면은 몇 배 차이예요. 네. 그래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가 생각했을 때 뭐 무슨 생각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택한 기업들한테만 이득을 주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1차원적 이익. 예. 네. 그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가 이제 빅테크가 되는 거죠. 네.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했지만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의회에서 빅테크를 좀 견제했어요. 너무 독점력이 세진다. 그다음에 정보의 어떤 그 흐름을 조절한다.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많이 조절하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들어온 다음에는 요게 완전히 뒤집힌 거죠. 네. 그래가지고선 이제는 최소한도 트럼프와 공화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그 빅테크 산업을 전 범세계적으로 밀려고 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빅테크가 우리나라 들어온 데를 견제하려고 구글세. 예, 구글세 뭐 세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규제를 통해서든지 이걸 견제하는 것을 지금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게 실질적인 그 타깃은 아마 유럽일 겁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좀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유럽을 직접 다루기 전에 우리나라에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통상 전략을 보면 미국이 좀 자주 하는 사례입니다. 예. 조금 더 다른 나라, 좀 더 쉬운 나라를 먼저 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럽을 치는 그런 전략을 좀 많이 썼으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그 최저세도 조금 좀 보면은 좀 국가 차원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점이 있는데 그 글로벌 최저 세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거든요. 예. 물론 그때는 민주당이긴 했지만은 그래서 미국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그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수익을 막겠다고 미국이 도입한 게 최저세고 네. 그 다음에 또 트럼프 일기를 본다면은 그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미국 회사지만은 본부는 외국에 있어요. 뭐 구글 같은 게 예를 들 수가 있고 아일랜드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본부가 받는 수익을 다 아일랜드에 가져가 가지고선 아일랜드 수익으로 해 가지고선 아일랜드는 세금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선 트럼프가 트럼프 첫 임기에서부터 이 글로벌 최저세를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그것 때문에 좀 세율을 올렸습니다. 법인세를. 그런데 다시 나와가지고선 이제는 미국은 그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이제 그것보다 더 낮게 세율을 매기겠다고 이제 그 신호를 준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나중에 세금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좀 그 미국을 따르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차원이나 뭐 다른 나라 차원에서는 법인세만으로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얼마냐, 이익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법인세가 높다고 해도 거기서 다른 면에서 뭐 규제가 뭐 없다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의 원천적인 어떤 인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익이 크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런 낮은 법인세도 극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차원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다른 요소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네. 여러분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뭐 돈 많이 벌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거든요. 미국에 내는.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딱 꽁꽁 묶여서 이 구글세, 디지털세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도 구글 우리나라에 돈 세금 내, 우리도 우리나라에 세금 내. 2026년부터는 우리가 받을 계획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다 뒤엎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분명히 또 분쟁이 될 여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또 한번 계속해서 추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민정우 교수님. 미중 무역 전쟁이 실은 하이라이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진짜 총 공격을 할 곳도 중국인데, 근데 지금 중국의 10% 추가 관세, 중국은 약간 맞대응하고 광물 압박 이후로 딱 멈춰 있습니다. 왜 멈춰 있죠? 지금 이게 더 서로가 지금 너무 강자여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 걸까요? 더 나가진 않네요. 뭐 이제 슬슬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역 수지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가 큰 국가들부터 이제 그 보편 관세, 상호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압박을 시작했잖아요. 네.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제 EU, 일본, 한국 순으로 이제 그 압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죠. 그렇죠. 네. 예, 경제통상 부분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선 캠페인 때 중국에는 60%, 100%의 관세를 때리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뭐냐면 첨단 기술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선택적 디커플링을 해가지고 미국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취임 100일 동안에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숫자기 때문에 어떤 그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통해서 뭔가 유권자들에게 이만큼 성과를 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거래 기술상 60%를 원하든 100%를 원하든 한 번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10%를 던져놓고 중국의 반응을 봐서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때려가지고 중국을 갖다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도 일기 때 4년 동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총알을 지금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쳐다보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두 개의 전쟁에서도 출구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 지금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너무 바쁘죠. 굉장히 네. 바쁘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은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핵심 희귀 광물들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안화 절하를 통해 가지고 충분한 여력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초기에 주요 흑자국에 대해서 관세를 통해 가지고 엄포가 들어간 다음에는 본격적으로는 미중 2차 무역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준석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로드맵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품목 어느 국가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은 미중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나리오를 좀 짜주신다면. 먼저 중국을 본다면은 일기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기에도 그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얘기했지만은 첫 한 2년 동안은 별로 견제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2년 동안에는 무엇을 미국이 얻었느냐? 이렇게 그 관세를 올린다고 해가지고선 그 농산품을 사게 했죠. 그 다음에 또 트럼프도 개인적으로는 그 2년 동안에 자기 회사가 그 중국에서 상표권들을 좀 따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도 좀 비슷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천천히 관세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 중국으로부터 뭐를 받을 거를 좀 이제 더 받는. 그런 그 전략을 세우고 있고, 중국도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복 관세 낸 걸 본다면은 그러면은 트럼프가 뭐 좋아하는 뭐 철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관세를 올리긴 했지만은 농산품에 대해서는 안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품에 대해서 서로 거래를 하자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 신호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룰 거냐?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그 트럼프가 얘기한 겉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겠다.
그렇다면은 돌아다니면서 한 산업 한 산업씩 관세를 때리는 거죠. 미국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것.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전략을 예상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미국이 국가별로 관세를 매기려고 했잖아요.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제조업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간재가 상당히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의존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이든이 경제적인 이유로서는 진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그 먹을거리하고 그리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인데 만약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그 관세를 때렸다면은 그 전체 인플레이션이 한 0.4% 올라갈 것으로 계산되고 있었는데 네네, 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식량하고 에너지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별로 돌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 국가가 준비하기 어렵게 그렇게 계속 던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간 사절단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죠. 이끄는 우리의 민간 사절단이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뭐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위급 관리와의 미팅들 또 분야별로 많이 잡혀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컨택하는 이 시작 자체에 좀 의미를 둘 수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한국의 큰 손들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한미 간의 경제 통상 협력에 있어서 주요 인사들이 이제 방문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 대표들이 할 수 있고 민관 외교의 어떤 그 정점에 서 있는 분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미국 그 워싱턴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가시면 실무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MOU라든지 계약 체계라든지 실질적인 구체적인 그 협력 방안에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미국이 굉장히 원하는 조선 분야, 해군 MRO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그렇죠. 여타의 어떤 그 제조라든지 다 여타 부분에 자동차도 이야기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부분들 그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고 미국 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생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또 논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분들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그 어떤 미국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만나잖아요. 그걸 왜 만나줬겠습니까? 그 어떤 막대한 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어떤 그 소프트뱅크에서 1천억 달러인가요? 1조 달러인가요? 네. 그랬더니 뭐 좀 더 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본다라면 지금이라도 이제 그 4월에 또 상호 관세가 이제 발동되기 전에 네. 이게 우리 대표들이 가셔가지고 뭔가 한미 간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당국자도 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한다면 그거는 지금이라도 그 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를 갖고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발빠르게 뛰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어제였습니다. 우리 통상차관보 산자부 차관보가 일단 미국으로 날아가서 도착을 했고요. 아마 사전 협상을 한 뒤에 이달 말에 산자부 장관과 또 미국 측 고위급과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우리 외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또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났고요. 지금 산자부, 국무부, 우리 관도 함께 발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저는 좀 다음 한 달, 두 달 정도에 어떤 우리가 실리적인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 농구 용어를 사례를 든다면 풀코트 프레스로 해가지고선 다른 나라들을 강력히 밀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게 여기저기서 예외시켜주면은 트럼프가 좀 약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구멍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게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번에 일본 같은 사례 본다면 일본의 그 이시다 총리가 그 미국에 가가지고선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것저것 다 사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고맙다고 하고 한 사흘 동안은 그 언론에서 이시다 잘했다. 네. 관세 피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철강 관세는 다 똑같이 맞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조기에 와가지고선 너무 많이 줄 생각은 좀 하지 말고 총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일기에 우리나라가 도와줬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든 때 우리가 도와줬다, 바이든 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줬다면 그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만약 그 미국이 관세를 올려가지고선 중간재 같은 게 더 비싸진다면은 우리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네.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여튼 트럼프하고 다룰 때는 뭐 이렇게 트럼프한테 주겠다는 당근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그 째찍도 네. 뭐 나중에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366조 원 무역 금융 지원책을 일단 마련해 놓고 있고, 우리도 역발상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또 혜택도 마련하고 있고, 근데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 준비해 놓고는 하고 있습니다. 할 건요. 글쎄요, 뭐 그런데 일단 첫째 유턴 기업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게 유턴하는 기업 지원해 주는 게 첫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별로 돌아온 기업들은 많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이 기업들이 다시 유턴을 하고 돌아오려면은 우리나라의 그 순수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규제 환경이나 뭐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자유로워야 되고 비용이 좀 감소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이 아직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미국이 강력하게 관세를 때리는 그 시기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요? 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내에 너무 심해질 거고 그러면은 고금리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그 투자 이 금융 지원해 주는 금융은 그때까지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 수출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이 기업들을 일단 그 지금 이 그 문제를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협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바쁩니다. 바빠서 더 관세 폭탄을 더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고 있는 것이 올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를 좀 얘기를 듣고 싶고,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의 담판으로 가서 이거를 결과가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은 완전히 배제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그냥 가면 되나요? 미국, 러시아로? 지금은 초기 단계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다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예. 트럼프가 원하는 협상의 스타일은 양자 협상이에요. 그래서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협상의 원칙과 틀을 만드는 거죠. 거기 틀을 초기 단계에서 여러 국가가 들어가면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속도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는 가장 키를 준 두 개의 국가,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두 국가가 이제 그 협상의 토대를 만들고 큰 원칙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영토 분할과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이 있어가지고 큰 틀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그 합의할 수 있는 큰 틀에서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유럽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방위를 갖다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을 만들다고 그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러시아는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만들고 나중에 미국은 평화 유지군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그 방위를 담당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세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사 지원을 가지고서 키를 쥐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유럽 방위를 지켜주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 정말 큰일 나거든요. 유럽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러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쉽게 말하면 베이스라를 쳐놓고서 거기에서 그걸 지키면서 이제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협상을 해나갈 거고, 러시아도 입장이 이제는 전쟁을 더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출구를 찾아갈 수 있다. 짧게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 50%는 우리 거다. 그게 우크라이나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크라이나가 이걸 용인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종전하려면. 이게 어려운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식민지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그 배경이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전쟁 무기된 거 있다.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걸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50%는 가져와야 된다. 이걸 하고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핵이 광물을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얻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이거를 미국이 얻는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의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미국의 입김이 네.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슈까지 다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교수, 양준석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